자, 이제 제3부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 제1부를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요약을 하면 될 것인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라는 말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라는 것이 뭘까요? 자,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지적이고 또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이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곳곳에서 아주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인비가 얘기하는 역사의 핵심 개념은 역사라는 것은 인종이라든지 또는 민족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그 변화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역사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에도 어떤 순환되는 어떤 그런 법칙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어떤 느슨한 종류의 이런 틀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오스왈드 슈팽글러라는 사람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몰락이라고 쓰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감히 운터강이라는 것은 해가 떴다가 이제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날 또 뜨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과정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문명화가 되면 시빌이라는 것은 시빌라이제이션, 시빌이라는 것은 시민화하는 거죠. 시민이라는 것은 도시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화되면 시골이 사라지고 하나의 이제 도시 건물, 큰 건물들이 생기면서 제도화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법제화가 되는 체계가 잡혀지게 돼서 사람들이 그 틀, 공간의 틀, 시간의 틀, 삶의 틀에 다 갇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틀이 결국 우리의 창의성을 옥죄게 돼서 문화의 다양성을 좀 이제 줄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컬처라고 하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도라는 이런 그 족쇄 또는 틀 가운데 올무 속에 갇혀버려서 다양성이 줄어드는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서 결국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몰락이란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보시는 바도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염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감염병이 일어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의 이제 노멀 표준을 제시해 주죠.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금이 돼서 그 금을 넘어가면 이제 일종의 우린 처벌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틀에 이제 옥죄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모든 삶이 거기에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도 제한을 이제 받게 되고요.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누려야 할 만한 것들을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결국 발전의 원동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팽글러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난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난관을 창의적으로 극복해냄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새로운 더 나은 풍요로운 세계, 더 풍요로운 다양한 문화를 또 일구어내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몰락이라는 개념은 사실 적절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라앉고 또 새로 떠오르고 하는
이런 맴돌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팽글러도 그런 입장에서 쓴 것이고요. 자,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너무 이런 옥죄인 문명의 이런 틀에 갇혀 살다 보니까 권태로워졌다. 이 권태가 바로 사람들을 뭔가 권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부추겼고 그 욕구가 발산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다. 이렇게 전쟁의 원인을 문명에 대한 권태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진단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역이라는 것은 밟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밟아 나간다. 사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가 거기 들어가 있죠. 밟아 나가는데 어디를 밟아 나가냐면 가운데를 밟아 나가는 가운데인데 그걸 쭉 꿰었다는 것입니다. 별이 앞에서 말씀드린 변이죠. 별이 밟아 나감의 별이. 그러니까 이 사건 저 사건 서로 다른 사건들을 하나로 쭉 밟아 나가면서 하나로 꿰어 놓은 것, 이것이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꿰어 놓은 것, 별이 또는 밟아 나감의 별이 또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로 꿰는 것,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을 왕의 치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 오늘날에는 이제 민중사라고도 많이 하죠.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꿰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은 생활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옷의 역사, 뭐 이렇게 음식의 역사, 성의 역사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별로 역사를 꿰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시대가 바뀌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이런 새로운 역사관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을 그냥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인류 사람이 우리가 사람의 무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밟아온 사건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꿰 수 있느냐, 그렇게 별이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밟아온 궤적의 별이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역사에 대한 뭐 큰 이해는 쉽게 설명이 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일어난 것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아라는 말, 역사라는 말 속에는 일어난 사건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사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쭉 연결되어 가지고 일어났느냐, 그 일어난 것들의 연속, 연계, 이것들을 말로 서술해 주는 것, 이것이 히스토리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히스토리든 그 역사라는 말이든 둘 다 별이라는 밟아 나감이라는 거 하고 그것을 하나로 꿰는 별이다 라는 두 낱말로 잘 설명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는 책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토인비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3,000쪽이 넘는 거대한 작품인데요. 이 안에서 26개의 문명권, 여기 보면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썼죠. 그죠? 컬처를 쓰지 않고 제도화, 공간, 시간 또는 언어, 뭐 풍습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구체적인 이제 그 틀로 갖춰진 상태, 그것을 이제 시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명권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한화 문명, 중국 문명에다가 예속을 시켜버렸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건 우리가 아쉬울 부분은 아니고 한국 역사학자들이 그걸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세계사를 쓴다면은 뭐 다른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토인비가 한국을 뭐 그렇게 중국에 편입된 것으로 봤냐 이렇게 욕할 거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 문명권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너무 쉬운 거네. 언젠가 생겨났다가 성장한 뒤에 없어지더라. 사람의 삶을 갖다 쓴 거죠. 태어나서 죽더라.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말 자체가 역사를 설명하는데 적절할까요?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모아리 또는 이제 그 토인비는 역사의 주체를 society라고 봤습니다. society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모여 살이 공동체란 뜻입니다. 줄여서 이것을 모아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그 토인비가 역사의 주체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주역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고 소사이어티다, 모아리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때 아는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채호만 해도 민족이라는 민족사관, 민족주의를 가지고 역사의 주체로 삼아서 역사를 설명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인비는 유대인이었고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좀 어떤 주체 개념을 쓸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권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명권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고 그 문명권의 핵심은 이제 모알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명의 흥망성쇠는 기본적으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뭐 이제 잉글리시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도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챌린지입니다. 챌린지라는 것은 이게 좀 도전자가 있고 챔피언이 있을 때 챔피언을 자극해가지고 챔피언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챌린지라는 것은 밖에서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되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가치 있는 어떤 일 또는 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들, 뭐 재난 같은 경우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중요한 거죠.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죠.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트입니다. 이 역사 연구에서 바로 이제 토인비가 엘리트라는 말을 통해서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엘리트라는 것은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끌미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끄는 리더입니다. 이 이끄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존경을 받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예수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전체가 하나의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챌린지하면 도전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맞서 나가면 큰 힘이 생겨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리스펀딩 올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간다면 그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는 발전한다. 발전한다. 성장한다. 반면에 엘리트들이 이제 우리는 큰 성과를 이뤘으니까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얘가 적절치는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의사들이 특권 계층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또 집안도 되게 좋고 보통은 그리고 그들이 고수익자들이잖아요. 월급으로 쳐도 뭐 한 달에 1,500 이상을 받을 텐데 개원이가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테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특권층이라고 보통 인식이 돼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훌륭한 일도 하지만은 지금 의료 이제 그 분쟁을 통해 가지고 파업을 했어요. 그 의료 파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죠. 저들도 집단 이기주의자이구나. 우리가 존경하던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특권을 우리 사회에 강요하는 듯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특권을 이제
선물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선물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놔라라고 강요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 부분도 생겨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삐뚤어진 특권 의식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발심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요거 왜 생겨나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 엘리트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서 진입 장벽을 쳐버리는 거야. 너희들 우리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마. 진입 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아무도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토인비가 봤냐면 국민이 등을 돌리고 결국은 그 엘리트들을 이제 복수한다. 이제 네메시스란 말을 썼죠. 엘리트들이 존경을 받을 때는 국민들이 엘리트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미메시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공고히 굳게 돌구침하려고 할 때는 복수한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혁명한다는 겁니다. 혁명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 엘리트들이 존경을 받느냐 그러면 성장할 테고 발전할 테고 그들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느냐 그러면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재자들은 비록 국민의 존경을 받지 않지만은 그 모아리를 아주 큰 성공 또는 이제 발전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어떤가요? 큰 비난을 받고 있죠. 여기저기 비난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사라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엘리트들이 미메시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들의 복수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엘리트와 국민 간의 관계로서 모아리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중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중해 시대까지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중해 시대 보면은 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서로 평등,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보지. 국가의 부를 이제 산술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를 발전으로 보지 않는다. 발전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로운 역사관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 역사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함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첫 글을 보니까 첫 글월 모든 글에 첫 글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글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는 사실을 탐구했던 위대한 시대다. 19세기가 왜 위대한 시대인가? 사실 모든 시대가 위대할 수 있겠죠. 근데 19세기의 위대함은 사실을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20세기의 위대함은 사실을 저버리는 데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을 저버린다기보다는 새로운 종류의 사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종류의 사실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에치카가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19세기가 말하는 사실과 20세기에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우리가 사실이란 말로 쓰고 있지만은 19세기에 말해졌던 그런 사실과 20세기,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에 말해질 사실은 그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9세기에는 어떤 사실이 말해졌는지 그걸 뭐 살펴본 뒤에 20세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살펴보면 이에치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 개념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실을 적어 나가는 기술이라고 본다면은
사실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의 역사는 어떤 종류의 사실을 탐구했을까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역사가의 임무는 단지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간단히 쓴 건데요. 1830년에 썼으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사실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이다. 보여준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것, 이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 그대로 적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물음이겠죠.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어떻게 적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기에서 읽기라는 것은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본디글 속에 심겨져 있는 뜻, 그것을 일구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구어내는 것은 결국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아낸다는 것은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는 것이다. 대답이라는 것은 갚는 것입니다.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이 요구하는 말을 갚아주는 것, 갚는 말,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어떻게 적는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정확히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에치카가 말하려고 하는 19세기의 사실 개념을 다 알아낸 셈이 됩니다. 그럼 읽기는 끝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음을 바탕으로 해서 19세기의 역사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적으려 했다라고 정확히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은 이에치카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걸 덧붙여야겠죠. 내가 이해한 바가 아니고 이에치카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19세기의 역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확히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세기의 사실은 뭘까요? 흔히 이것을 상식적 역사관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네요. 그런데 이 역사야적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고 있네요. 39쪽에 가면 첫 단락에 다섯 번째 줄, 과거에 대한 사실과 역사적 사실,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대한 사실은 facts about the past. facts about the past. past, 지나간 것이네. 과거라고 했지만 past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에 관한 facts, 사실. 근데 지금 문제가 또 되죠. 사실이라는 이 fact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쳤다. 이건 fact인가요? 고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팩트인가요? 팩트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는 파케레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만들어내다, 팩토리, 공장이죠.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런 의지적인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팩트가 될 수 없군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벼락이 쳤다. 벼락이 쳤는데 누가 봤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봄, 그다음에 벼락이라는 말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개입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관찰자에 의해서 발견된 벼락. 그러면 그 팩트에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는 빠지고 벼락이 쳤다라는, 몇 번 쳤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이 드러나겠지만 그 사실 자체는 이미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팩트는 성립이 안 됩니다. 브루털 팩트, 벌거벗은 사실이라든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 보이거나 누구에게 들리거나 누가 그것을 만지거나 또 누가 행위하거나 이렇게 반드시 누구라는 관점에서 드러난 나타난 그런 어떤 사건을 팩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사라는 것은 일사자인데요. 일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늘과 땅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도 포함이 되고 사람도 들어가고 어떤 운명과 같은 섭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겨난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어난 것이죠. 그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실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마치 열매가 맺어지듯이 열매가 맺히듯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듯이 실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일어나서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아하, 사실이라는 것은 일어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 팩트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사실이라는 말 속에는 일어남과 과정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빚어진 열매 결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군요. 아, 사실이란 말을 잘 살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사실이었으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그것을 본 것을 열거할 수는 없겠죠. 들은 걸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무한히 많이 있겠죠. 반면에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여기 보면 historical fact라고 했죠. history, 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실이네요. 이야기 속에 history, 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실이니까 이야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역사가가 하는 거죠. 그 역사가가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사실들, 사건 또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가 없이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은 누가 결정한 걸까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사실은 누가 결정한 걸까요? 바로 역사가 자신이 결정한 거겠죠. 그래서 낱말만 잘 살펴보셔도 지나간 것에 대한 사실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반면에 historical, 역사적이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담긴 사실이므로 아주 극히 제한된 사실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에치카가 이 둘을 구분했다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역사가 진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아니고 역사가가 이야기 속에 담으려고 하는 사실만을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0쪽 두 번째 달라 끝부분에 보면 사실이란 자루와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넣기 전까지는 서지 못한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 읽으실 때 깊이 숙고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자루와 같다. 자루라는 것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를 쌓으면 채워지겠죠. 그런데 무엇을 채우는가요? 우린 보통 사실을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릿자루가 있습니다. 보릿자루에는 보리를 담겠죠. 보리를 담으면 그건 보릿자루가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갖게 되죠. 고구마 자루에는 고구마 담길 테고 뭐 사람을 담을 수도 있으면 사람 자루가 있겠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담는 자루가 있는데 그 자루는 텅 비어 있을 때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고구마 자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 자루라고 써 있는 데는 고구마만 담을 겁니다. 보릿자루라고 쓰인 데는 보리만 담겠죠. 이렇게 자루가 먼저 결정된 뒤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들을 긁어 모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질병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럼 질병의 역사와 관계된 것들만을 담아내겠죠. 이것이 바로 자료입니다. 그럼 이 자료 안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코로나 안에 질병 안에는 뭐 질병과 무관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는 끊임없이 널려있는 과거의 사실들로부터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이런 특정한 내용들을 이미 자료를 결정해 놓고 거기다가 담을 수 있는 것들만을 담은 뒤에 하나의 형태를 쭉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꾸러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 역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해석의 과정이다. 이 자료에다 무엇인가를 담는 것은 사실의 과정이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준비한 뒤에 그 자료에다가 독도 문제를 우리 많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독도의 자료에는 한국 측이 유리한 그런 사실들을 담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 측의 역사학자라면 좀 일본 측에 유리한 그런 사실들을 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독도 연구를 하는 학자다 하더라도 그가 한국을 위한 또 한국의 이런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모았느냐, 일본의 입장에서 자료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꼴은 다르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의 역사관을 먼저 정립해야만 그 자료를 먼저 만든 뒤에만 거기에 맞는 사실들을 모아서 그 사실들이 정말 앞뒤가 잘 들어맞는지를 갖고 학문적으로 역사의 어떤 검증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갖추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았네요.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형성이 되냐 하면 역사가의 해석, 역사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다가 그 자료에 이제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역사가의 어떤 자료 안에 담기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만 그 독도 관련된 자료가 모이진 않고 일본의 입장에서 이제 더 유리한 그런 것들도 모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역사관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과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9세기 역사는 이랬고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과거에 대한 사실과 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모으고 그 모아진 사실들을 잘 살펴본 뒤에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해석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래서 해석과 사실과 해석 사이에 이런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한 그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역사가들이 가장 고난의 시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역사가들이 무엇을 역사로 선택할지 난감해요.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 시대의 역사가들이 무엇을 가치 있는 역사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으로 보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대 정신을 우리가 지금 알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읽으신 뒤에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수행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